앞으로 10년간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연준이 방향 자체가 바뀐다 그러면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그럼 최근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통화량 증가와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네. 있고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굉장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 하락이 심상치 않은 건데 이게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굉장히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디서 많이 못 보셨을 수 있는데 2022년 이후로 지금까지 아주 최근까지의 한국과 미국의 통화량의 추세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빨간 거는 이제 원화하고요. 이 파란 거는 이제 달러의 추세인데 오른쪽 축하고 왼쪽 축 요거를 이제 거의 이제 비율상 비슷하게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왼쪽 축은 이제 그 원화를 보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 축은 달러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은 어떠냐면 지금 3년 사이로 한번 보면은 지금 통화량이 별로 안 늘었죠. 지금 2023년 초 이럴 때는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줄어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23년을 가면서 통화량이 좀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풀어놓은 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도 엄청나게 올리고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시중에 있는 통화를 흡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통화량을 좀 제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계속 늘렸거든요. 이 증가속도 엄청 빨랐어요. 결국은 돈의 양이 달러는 적게 생산이 됐고 원화는 엄청 많이 생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금리 역전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3년이 넘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가 좀 낮은 상태. 그리고 그게 이제 이 통화량의 그래프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결국 이게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상당히 적지 않게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데 달러의 통화량 늘어나는 속도가 최근 한 3년 사이에는 총량으로 그렇게 많이 안 늘었잖아요. 이걸 직선으로 하면 별로 안 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다시 늘어날 확률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12월부터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2월에 어떻습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추세적으로는 인하하는 기조에 있거든요. 그렇죠. 올리지는 않거든요. 내년 5월에 또 의장도 바뀌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달러의 이 통화량이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좀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막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꺾여버리거나 그럴 확률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제 좀 그 미래를 내다보는 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쩌냐면 어떤 시장의 시드머니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그래프와 추세가 이렇다라는 거는 환율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을 보는 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올라가는 게 2024년부터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M2가 여기서 약간 속도가 더 붙을 가능성이 적잖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저 화폐량이 늘어나고 어느 때보다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의 쏠림도 과거에 비해 뚜렷한데 돈의 방향이 있으면 그러면 어떤 쏠림과 움직임이 있을까요? 돈의 쏠림이라는 게 네. 이제 굉장히 이제 2020년대 들어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저희 보시면은 세계 상장사들의 이제 시가총액 합계,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상장사의 비율 요건데 2010년만 해도 이제 미국 비율이 31% 이랬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48%까지 갔는데 올해 50% 넘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애플,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뭐 MS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보세요. 2016년만 해도 2조 달러대였는데 이게 올해 7월에 19조 달러가 넘었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쏠리는 건데 9년 사이에 8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쏠림이라는 게 엄청난다는 거고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해외 주식 이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나 보여주는 건데 작년 말 기준입니다. 작년 말 기준인데 미국에 1121억 달러가 있는데 어때요? 독일 1.6억 달러, 프랑스 2.1억 달러가 있어요. 홍콩 20억 달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쏠림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고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게 이제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더 이렇게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장에 투자하는 거는 한국 투자자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투자를 다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확실히 미장을 선호하는 그런 기류가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지금 한국이 이제 개인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건 알겠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편인지 네. 적게 투자하는 편인지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그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도대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장에 투자 많이 하는데 뭐 일본 사람은 얼마나 투자하는지 뭐 프랑스 사람은 얼마나. 궁금한데요. 근데 이게 한국이 좀 제가-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네,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숫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가능하군요. 가능한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공시를 하는데 잘 찾아보면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해당 국가별로 미국 기업의 지분을 그러니까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나라에서 기관 투자자나 국부 펀드나 개인 투자자가 얼마를 네. 갖고 있냐라는 거를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나라에서 얼마를 갖고 있냐. 그렇죠. 이제 이거를 보는데, 자,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의 주식을 4,893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국민연금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부펀드인 KIC, 한국투자공사도 많이 갖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갖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 투자를 했어요. 그 일본은 어떠냐면 같은 시기에 1조 410억 달러예요. 그러면 2배가 살짝 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쩌냐면 이제 일본과 경제 규모 비교하면 일본이 한 2.5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경제 규모당으로 비교를 해보려면 GDP 대비로 봐야 되는데 2024년에 GDP 대비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27.8%고 일본은 25.3%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일본 투자자보다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독일하고 프랑스를 보면은 한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절대 액수 자체가 근소하게 많은데, 근데 이 나라들은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고 GDP 자체가 크잖아요.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어쩌면 미국 주식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럼 추세적으로 이제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한 3년 사이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2021년하고 2024년 비교를 해보면 이 네 나라가 전부 다 GDP 대비 미국 주식 보유액이 다 늘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엄청나게 다 쏠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들만 이제 미장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늘어난 비율을 보세요. 늘어난 비율을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더 많이 늘었죠. 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더 많이 미국장을 좋아한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그렇죠.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1980년대 일본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일본 경제 좋아서 일본이 해외 자산을 많이 사들였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일본은 그 당시에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하와이, LA, 뉴욕, 파리 이런 데다 부동산 엄청 샀잖아요. 그런 게 지금까지도 일본이 해외에서 배당금이니 여러 가지 돈이 수입이 들어오는 그 원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걸 볼 수 있는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어때요? 유럽에서 상당히 큰 나라들이거든요. 이후에서 보면 독일, 프랑스 다음에 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제가 봤더니 미국 주식 자체를 GDP 대비로 볼 것도 없어요. 절대 액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제 이탈리아는 16% 정도고 스페인은 9%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이런 나라들은 위기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체력이 굉장히 이제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은 저성장이 길어가지고 해외에다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 재무부 공시자료를 보면 미국 국채를 얼마나 갖고 있냐 이런 것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어쩌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 거의 1대1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미국 주식의 98%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어떠냐면 미국 국채가 미국 주식 대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돼요. 다릅니다, 그게. 그렇죠. 미국 주식은 한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한국 자산 시장의 저평가를 가속화하는 요인도 되나요? 그래도 일단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어쩌냐면 국내 시장에 투자해도 될 돈을 이제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자본 유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매수세를 약하게 만들고 한국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은연중에 보여주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환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미국 주식 살려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게 되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좀 안정감 같은 게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주식 사려고 이제 원화를 샀을 때 이게 나중에 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설령 차익을 좀 낸다 하더라도 수익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 일본은 근데 미국 주식과 국채를 1대1 비율로 보유한 반면 한국은 주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시던데, 위기 상황에서 그럼 한국 투자자들이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성은 없을까? 아무리 주식이 좀 더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과 국채를 일본이 1대1로 갖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국채가 주식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갖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이 주식이 국채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의 투자자들이 역시 모험 자본의 투자를 즐기는 거 아닌가, 그런 성향이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가 온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 어떻습니까? 채권값이 이제 많이 떨어지잖아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다 약간 이제 피가 좀 컸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의 국채보다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실히 좀 취약해질 수 있죠. 또 통화량을 통해 그럼 주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M2 대비 시가총액 판단하는데 미국과 한국 주식 시장을 M2, 오늘 책이 이제 또 돈의 대표프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M2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뭐냐면요. 지금 똑똑한 투자자들이 통화량하고 여러 가지 주가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보는 일단 이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영감을 받았는데요. 일단 요거를 보시면 미국에서 자, 미국의 이 통화량 M2가 늘어나는 거하고 S&P 500 지수하고 좀 연동을 시켜 놓은 거예요.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좀 더 점진적이고 주가 지수의 변동은 조금 더 이제 등락이 있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자 보세요. S&P 500의 지수가 M2가 늘어난 것보다 많이 위로 올라온 건 어떻습니까? 통화량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많이 높다는 거죠. 많이 높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닷컴 버블 때 그랬고,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 왔을 때는 주가가 초토화돼가지고 뚝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통화량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시기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기가 과열이냐 아니냐 이제 많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쭉 그려봐가지고 전반적으로 S&P 500 지수가 통화량이 늘어난 것보다 좀 아래에 있는 시기다. 그렇다면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걸로 다 이제 똑똑한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미국의 M2 대비 미국의 증시의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통화량 대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제 시가총액 총합인데 지금 역사적인 고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2000년 닷컴 버블 때 미국의 통화량 대비해가지고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합이 3배가 된 거예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뚝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화량하고 시가총액이 1로 거의 대등하게 가면 이럴 때가 만약에 이제 미래 이런 때가 온다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닷컴 버블 때처럼 3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AI 버블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이 되는 게 지금 요걸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2000년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고 미국 투자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거는 어떠냐면은 전 세계에서 투자금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조건은 아닌 거예요. 그걸 냉정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언제까지나 미국의 M2 대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이 만약에 이제 조정이 짧게 가는 거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여름하고 가을 지나면서. 그래서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정하는 국면이다라고 치면 요거보다 좀 더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체가 더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가 오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10년간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앞으로 한 10년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추세만 보면은 워낙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닷컴 버블이 확 꺼진 거는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통화량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경기가 너무 과열된다가지고 금리를 높였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높여버리면 즉각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미국 주식이 조정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금리를 낮출 줄 아는데 인하를 안 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봐야 되고, 통화량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만약에 이제 연준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그럴 확률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지만, 뭐 당장에 한 몇 달 사이에 그럴 일은 매우 낮지만, 만약에 이게 방향 자체가 바뀐다 그러면
되면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자, 금값도 올해 많이 오르면서 금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그럼 금값도 M2랑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럼요.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지표도 많이 봅니다. 요거는 뭐냐면 금값 대비 이제 미국의 M2 비율인데 이거는 이제 분모가 이제 금값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냐면 금값이 올라가면 이게 그래프가 우하향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쭉 보시면 아주 최근에 금값 대비 이제 미국의 이제 통화량이 쭉 낮아졌다. 이거 상당히 역사적 저점에 가깝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값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걸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화량과 이제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자들이라면 이런 걸 좀 우리도 한번 해볼 때도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자산이 원화 자산보다는 안전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네. 시점인데요. 자, 어쩌냐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이제 미국의 국가 채무가 어쩌냐면 37.6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이제 원화로 바꾸면 5경 4천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고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게요. 반년 만에 1조 달러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국채 이자를 갚는 것만 해도 1년에 1조 달러 넘게 됩니다. 국채 이자 갚는 데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조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엄청난 거여 가지고 국채 이자를 갚는 돈이 우리나라 GDP 절반 넘을 정도,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체 지출이 한 13%에 달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대한 부채로 가는 게 뭐냐면 미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형성돼 있고 이제 만약에 이게 막 빵 터진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을 볼 때 이 미국이 이 국가 부채를 견딜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뭐 예상치 못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일이 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중국이 이제 어떻습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팔고 있거든요. 이것도 간단한 일이 아닌 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7,590억 달러인데 이게 2009년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이제 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국가 채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좀 꽈당할 수 있는데 요거하고 달러가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하고 약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대공황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큰 위기였고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줬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달러의 헤게모니가 다른 통화로 대체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별해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국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달러로 주고받는 거의 비율이 어느 정도면 60% 정도가 이제 달러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유로화인데 유로화가 차지하는 게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미국이 이제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통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구별해 가지고 좀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제 폴 크루그먼이 이제 그랬어요. 이 달러 종말론은 무시하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거는 무시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축 통화화를 시도하는 나라가 뭐 중국이나 사우디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별로 신뢰가 높지 않아요. 뭐 중국이나 사우디에 뭐 수백억 수천억 딱 맡겨놔도 안전하게 내 돈을 보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달러 헤게모니하고 미국의 국가 채무를 견디냐 마냐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가 또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미국 국채 수요 늘리려는 전략을 쓴다면 가상화폐가 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안전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출렁이긴 했지만요.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네. 정책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금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나 2010년대에 비해서는 좀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집권 일기에 비해서 포악해진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금리가 그때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운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 낮춰야 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양성화시키면 이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달러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사서 준비 자산으로 이제 쟁여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상화폐
대표가 과연 이제 금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만한 자산이 없었어요. 없었죠. 수천 년의 이제 인류 역사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있었지만 금을 능가하는 게 없었고 최근에 변동성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하드에셋에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하드에셋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실물 자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니 뭐니 근데 하드에셋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게 핵심이 이제 금이잖아요. 금값이 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도 그래도 그만큼 달러가 좀 불안정할 때는 금으로 이제 많이 몰린다 이런 거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배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비트코인은 저장 가치가 높은 디지털 금 이런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거래 매개체로서 성격이 좀 더 큰 어떤 이 디지털 달러 이런 개념이니까 둘을 이렇게 동시에 놓고 배분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어떤 게 있냐면 달러 가치가 조금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네. 채무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달러 가치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가치가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한 그런 게 있고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코인런은 뱅크런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렇죠. 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통화량을 늘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려고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스캇 베센트 미국 국무장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2030년 말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이제 3조 7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 어느 정도 되냐면 자 이게 2,60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2,600억 달러 수준이 이제 2030년 말까지 3조 7천억 달러까지 성장한다는 거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미국 국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많이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거, 금리가 하락하면 그만큼 민간의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국제결제은행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5일 사이에 35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더니 3개월 만기에 미국 국채금리가 열흘 안에 0.02%에서 0.025%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02%포인트 얘기를 하니까 작아 보이지만 미국 국채라고 하는 거는 유통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BIS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를 갖다가 미니 양적 완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투자의 관점에서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통화량을 늘리는 어떤 베이스가 된다. 이런 거를 좀 이제 감안을 하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